안녕하세요. 포텐셜 TV 황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혼자 이렇게 인사해요. 왜? 뭐 하는 거죠? 지금 어려 누구한테? 보이게. 아, 네. 근데 실제로 제일 어리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제일 어린 줄 알았더니 제 옆에 군인 한 분이 계셔가지고 21살이시래요. 언제가? 입대 언제야? 아니, 이게 사실 미용실 가가지고 그 형한테 잘라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박서준이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 박서준 근데 이태원 클래스를 최근에 봤거든, 다시. 너무 그래서 너무 박세로의 머리로 해달라 했더니 아니, 전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잘 어울려요. 네. 잘생겼잖아. 그럼요. 어쨌든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더 이상 이쪽으로 멋있어요, 주제를 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전세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역전세난을 통해서 진짜 웃는 사람은 누구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역전세난이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우리는 어쨌든 쉽게 가야 되니까 그쵸, 쉽게 가야죠. 미모의 유 기자님 역전세난이 미모의 뭐죠? 네, 역전세난. 역전세 일단 역전세라는 걸 말하자면요. 지금 전세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작년 전세 가격보다 올해 전세 가격이 더 낮아서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 이거를 지금 역전세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주인이 빌린 사람한테 돈을 빼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빼줄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깡통전세라는 말도 같이 또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깡통전세는 뭐예요? 깡통전세는 이제 말하자면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가가 이제 웃도는 거 그런 거를 또 말하는데 깡통 전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거의 매매가의 70%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깡통 전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네. 미모의 유 기자님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풀어줄 때 미모가 좀 네, 빛을 이 발하는 것 정도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뭐 언론에 많이 노출된 건 꽤 됐잖아요. 근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그 역전세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아니고. 임차인이시군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요? 어머니가 아, 21년도 9월달 최고점 가장 찍었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야 이거 전세가 이렇게 올랐어? 이때 내놔도 되겠네. 전세 좀 줘볼까 해서 내놨는데 비싸게. 가장 그치, 최고점이었어. 네. 그때 최고점이니까. 그런데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지금 사시는 분은 나가고 싶은데 9월달 만기니까 미리 얼마 나가겠다. 근데 우리는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달라. 음. 근데 새로운 그 매물 올려놨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가 않아. 왜? 그 금액보다 낮췄지만 실제로 해당 금액으로는 갈 데가 좀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막 잠을 못 이루시는 거야. 어머니께서. 전화가 매일 와서 어떡하냐. 해결해 달래. 어. 나보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들어와서 사르라. 괜찮네. 그렇게 지금 효도를 한번 하세요. 네. 효도. 그러니까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효자 노릇 한번 해도 네, 괜찮을 것 전세 같은데. 효도 한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네. 건데 어머니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거기서 이제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걸 사도 괜찮겠는데 하고 사신 거야. 근데 거기도 떨어지고 전세금도 떨어지고 근데 팔려고 해도 못 팔고 안 팔려서. 안 팔려서 그리고 이제 현금을 또 내줘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3억 5천만 원하고 3억 8천만 원하고 큰 차이가 안 나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근데 3천만 원 마련하려면 그쵸. 3년간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을 모아야 돼. 그렇죠. 그 돈인데 그렇게 큰 돈이란 말이야. 1,000만 원 단위가.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사실 이제 몇 천만 원 단위지만 강남은 몇 억이 떨어진 억 단위죠, 곳들이 거기는. 수두룩하단 말이야. 뭐 그 7억이 떨어진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7억도 반포 이런 떨어지고 데는. 반포자에는 9억이 떨어진 데도 9억까지. 있어요. 네, 21억에 전세 거래가 됐는데 지금 12억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이죠. 네, 그래서 집주인이 9억을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하잖아. 근데 뭐 사실 가진 사람들 왜 걱정해 주냐? 어차피 그냥 팔아서 메꾸면 되는데 자기 책임인데 뭐 그거를 우리가 뭐 국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느냐 말들이 되게 많잖아. 엄청 많죠. 내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지근거리에 있는 입장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팔리지도 않아. 해결이 안 되는데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있어. 그러면은 보증보험으로 지금 이제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꽤 많이 생길 텐데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부담 아닐까? 막 이런 그쵸. 것들이 계속해서 눈여겨 보여지는 거지. 국가에서 이제 어쨌든 뭐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 집주인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금은 손해 보고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확실해졌고 그러면 이제 집을 구하는 그 임차인들 들어가 있는 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오늘 이익을 좀 따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을까. 일단 그게 먼저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새로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들도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눈을 돌리는 건 돌리는 건데 돈을 일단 받아야지 눈을 돌릴 그렇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내가 돈을 못 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또 있는 거죠. 사실은. 역시 근본적으로. 네,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네. 일단은 돈을 돌려받고 내 통장에 돈이 꽂혀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건데. 사실 보증보험으로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보완한다고 해도 음.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당장 다음 달 이사인데 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자기도 또 상환해야 되는 돈이라든가 지불해야 되는 돈들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기다려져 있는데 이게 계속 속절없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구조적인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그쵸. 우려도 되는 거지. 그럼 그러는 동안에 일단 계속 떨어지겠네요, 가격은. 근데 이제 뭐 전세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월세가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서 월세가.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좀 균형 잡힌 그쵸. 그런 이제 시선으로 다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월세는 왜 오를까요, 그럼? 왜냐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음. 대출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부채 증가에 대한 이제 피로도라든가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월세로 일단 지내면서 다음 단계로 턴 오버하기 쉬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월세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일단 거죠. 급한 대로 월세부터 살자. 나머지는 이제 상황을 보자. 약간 그런 그런 것도 심리가. 있고, 네. 네.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내는 그 이자랑 월세랑 별 차이가 없는데 전세는 좀 불안한데 월세는 덜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또 월세로 몰리는 경향도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 근데 금리가 기준금리가 3.5로 동결이 됐잖아요. 동결은 그러면 됐죠. 동결은 됐는데 아직 떨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좀 호재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동산 복합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럼요. 얘기하기에는 좀 단언하기 좀 어렵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세 종말이다 전세에 문제가 많아서 뭐 바꿔야 된다 하지만 이게 DNA라는 게 있단 말이야.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가 쉽게 바뀔 것이냐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이거 사실 뭐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 동의를 하는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그쵸.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전세라는 게.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서울시에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전세로 사는 사람 비중이 50%가 넘어요. 60%예요.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전세를 없애버릴 수가 사실은 좀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에서 잘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나는 네. 임차인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임차인이 임차인이 그렇게 봐. 어. 왜냐하면 일단은 전세 대출을 받았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전세 대출은 낮았어. 금리가 2%? 2% 뭐 많아봤자 3% 그런 상황에서 연장을 해도 그 금리 그대로 갈 수 있고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고정금리로 갔군요. 고정금리일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사는데 나가고 싶어 내 집주인이 돈 좀 줄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맞아, 맞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일단은 생각하지 않았던 월 고정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전세금을 뺀 다음에는 갭 투자든 매매든 혹은 이제 월세든 선택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안 보고. 그렇지. 네. 그리고 처음은 어려웠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7억 전세로 들어가 있어서 내 돈 7억을 넣어놨는데 지금 5억이 그 전세 시세는 5억이 됐어. 근데 내가
매매를 해보려고 봤더니 그 아파트가 7억 정도 선이야. 그러면 그대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냥 공식 저장 창고에 돈을 다 넣어놓고 조금씩 까먹다가 지금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임차인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손도 안 댄 사람들 있잖아요. 20, 30대라든지 집을 아예 구하거나 뭐 전세거나 그런 것도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적일까, 약간 이런 부분도 짚어보고 싶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을 사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집을 매수하거나 혹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주식도 안 하던 사람이 딱 들어가서 살려고 해봐.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살펴만 보고 그 매일매일 매초 매분 매초 본단 말이야. 그럼 맨날 부동산 사이트에 보는 거야. 근데 나눈 줄. 결정 못 해. 음. 왜냐면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지켜보자. 관망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뭔가 지금 타이밍이 뭐 적기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올해 말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에서 플랜을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지. 저는 뭐 그냥 까놓고 집이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좀 지켜보고 보면서 약간 관망을 해보려고 하는데, 유 기자는 좀 어때요? 저는 약간 20대 입장에서 약간 두려운 게 있어요. 집을 살려고 하면은 되게 많은 큰 돈을, 내 인생에 정말 큰 돈을 이제 쓰는 거니까 두려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역전세난이 시작이 되고 하반기가 되면 뭔가 이제 경매라든지 금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노려보면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금매를 한번 노려보자. CD 있나요?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김프로님 입장에서 어때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20, 30대한테? 사실 경매, 금매, 공매 이런 부분들이 말은 진짜 많이 들어서 20, 30대 사회 초년생들까지 뭐 다들 듣는 얘기는 뛰어든다. 야, 경매 사라, 금매 사라 이러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네, 일단 그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하고 못 잡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경매하려면은 법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스터디를 해서 뭔가 도전하지 않은 이상 쉽진 않아요. 근데 사실 돈을 어렵게 벌여야 돼. 네. 그렇죠. 공부를 해가지고 벌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네. 경매랑 공매 같은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명도야.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거거든. 그거를 경험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 입장에서는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서 전세가랑 매매가의 차이가 지금 떨어진 전세가 기준으로와 차이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갭 투자도 노려볼 법하다. 그리고 지금 청약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청약 다음번에 한번 다루겠지만 이번 달에도 뭐 얘기 나오고 네. 있죠. 수방사 부지 엄청나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청약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시기가 적기일 수 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소형 평수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딩크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부담이 적은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청약도 괜찮다. 그렇죠. 저는 사실 청약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청약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또 네. 다루기로 하고, 역전세 누가 수혜를 볼 것인지, 수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누가 가장 그나마 그래도 좀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이 난에서 누가 네. 웃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